예, 정년을 맞아서 이제 퇴임을 고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서 축하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김홍기 원장님, 손창한 원장님, 그리고 양천수 회장님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이름을 빼면은 제가 도저히 뭐 올라갈 수 없는 나무 위에 높은 데 계신 그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정말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은 정년을 퇴임을 한 다음에도 계속 일을 더 한 3배, 4배를 더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이 있고, 특히 그 양천수 회장님은 루만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재미없는 삶을 제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동희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지난 한 25년 나름 남짓해서 그 연구를 이 국적 시민권 국제 이주 재외동포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 몸담게 되면서부터 Citizenship and Migration이라는 교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교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강의를 해왔는데 재작년부터 상당히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교과목의 맨 마지막 주제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르치는 모든 교과목의 맨 마지막 주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말을 하면은 그게 좀 현실에 얼마나 동떨어진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그 맨 마지막 주를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주제를 바꿨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용어만 언급을 했을 뿐 그것을 어떻게 이론화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연 제목을 제가 주저없이 격변의 시대 멤버십의 정치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뭔가 확실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제 고민을 토로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생각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부터 30여 년간 사회과학의 최대 화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그 덕을 상당히 본 사람입니다. 제가 1997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첫 전임교원 자리를 얻은 것은 바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그 시절 세계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는 식의 클리셰가 난무했습니다. 일본 지식인 그 오마에 게리치, 그 사람의 그 국경 없는 세계, 국민국가의 종언, 이런 책들이 대서특필되었음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민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올라가려는 경향이 강했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스민 소이설이라는 튀르키예 출신 학자가 쓴 시민권의 한계라는 책은 이민을 주제로 하는 사회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저서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소이설은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함께 사람이 권익을 누리는 근거가 국가의 소속으로부터 보편적 인간 지위로 바뀌고 국가 시민권이 탈국가적 멤버십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세계화를 구호로 먹고 사는 제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도한 낙관과 낭만적 전망에 동조하지 않은 것은 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런 조류에 동조하지 않고 지정일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데는 여러 배경이 있었겠지만 그중 하나는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전행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90년대 영국 LS에서 공부하면서 민족주의를 전공하는 이진영 현 인하대 정외과 교수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안내로 민족주의 연구의 대가인 앤토니 스미스 교수의 제자 그룹이 만든 그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Ethnicity and Nationalism 이 학술 단체에
창립부터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 관심이 1999년 재외동포법 파동을 주의 깊게 보게 만들었고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 정책을 탐구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주지하듯이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어서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다른 외국인이 누릴 수 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국적이 아닌 특수한 법적 지위를 단지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부여하는 것,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초기에 저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논리에 입각해 공세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주문하는 언설에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특히 동포를 과거 국적이라는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을 배격하고 혈통에 입각해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담긴 과도한 종족적 민족주의에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종족적 민족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널리 유포된 관점입니다. 그러한 성격 규정은 한국인이 배타적이라는 비판과 연결이 됩니다. 또 법학은 아무래도 법적 범주가 될 수 없는 민족이라는 분류에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민족주의적 재외동포 정책 담론에 대한 저의 거부감이 공부를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열악한 법적 지위를 가진 중국 동포의 권익을 지원하는 운동과 이주 노동자 인권을 옹호하는 운동이 결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주 노동자의 다수가 중국 동포였다는 특수한 배경에서 그리 된 것이지만 포용적 재외동포 정책론과 보편적 이주 인권 담론 사이의 거리는 대단히 좁았습니다. 그와 함께 저는 종족적 민족주의가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성격 규정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을 민족주의적 전제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혈통을 기준으로 동포를 정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사실 과거 국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을 완벽하게 동포로 포착하는 방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한인의 종족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매우 강고하고 일관된 국가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외동포의 정의,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직계 비속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 전제는 재작년에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동원한 일제강점기 한인의 국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깔려 있습니다. 이는 거슬러 올라가면 1948년 국적법을 제정할 당시 국회에서도 논의 끝에 확정한 법적 전제입니다. 일제강점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계속 존재했다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요? 오랜 기간 영토와 인구의 동일성을 유지한 국가 전통이 중요한 배경입니다. 한국사를 전공한 미국 학자 존 덩컨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국가가 교육과 의료를 통해 일체감을 형성한 것을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한 바탕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한국이 일제강점 전에 주권 국가들로 구성된 근대 국제 질서에 편승한 점에 주목합니다. 근대 국가, 즉 국민국가는 앤토니 기든스의 표현을 빌자면 서로의 영토와 인민을 재기적으로 모니터하는 국가들의 시스템과 함께 태동했고 성장했습니다. 그런 국가들의 시스템을 흔히 웨스트팔렌 체제라고 부릅니다. 주권국가를 단위로 하는 이 국제 질서가 1648년 웨스트팔렌의 윈스터와 오스나브리크에서 체결된 두 조약에 의해 곧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물론입니다. 그 질서는 그로부터 수세기에 걸쳐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중요한 형성의 계기를 맞는 국제 평화 레짐에 대한제국이 동참한 것은 한국이 일제강점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상대로 국가 지위를 그리고 이 시스템의 일원임을 주장할 수 있는 담론적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식민지를 경험한 많은 민족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승인된 많은 국가는 대한제국보다 훨씬 후에 웨스트팔렌 체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현재의 아프리카 지도 위에 표시된 대부분의 국가는 1956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한 신생국들의 바탕을 이루는 인민의 경계가 사후적으로 그리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계를 설정하는 상세한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헌법이 헌법 제정 권력자를 만들어내는 패러독스가 은폐되지 않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국가와 근대 국제질서 형성의 과정을 살피면 역사전개의 변증법을 실감하게 됩니다. 주권 평등을 조직화 원리로 삼는 웨스트팔렌 체제가 발전하는 과정은 동시에 제국들이 팽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그 과정은 자체 내에 부정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제국들은 식민지와 속령 주민들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는 데 애를 먹었고 국가의 인적 경계를 확정하는 데 논리적 모순이 초래되었습니다. 헤겔이 말하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주인의 역설을 연상케 하는 이 반정립의 단계는 결국 제국이 해체됨으로써 지향됩니다. 식민지는 물론 지배국 또한 국민국가로서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영국은 제국의 흔적을 지우는 데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오래도록 제국 신민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식민지가 독립하고 영연방 국가들이 독자적 국적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영국인의 인적 경계도 다른 국민 국가를 닮아가도록 요구받았지만 1981년 제정된 현행 국적법에서조차 국민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지위들을 포함해 6개의 범주를 두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970년대 영국의 유럽 경제공동체에 가입할 때 다른 회원국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영국의 국적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해달라는 요청에 응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유럽 공동체가 영국에 요구한 것은 주권을 공동 출자하여 만든 공동체의 그 외부 경계를 뚜렷이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획정의 작업은 각국의 주권적 결정에 따릅니다. 결국 영국에 요청한 것은 국민과 외국인을 준별하는 국민국가의 멤버십 논리에 충실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논리는 많은 사람이 웨스트팔렌 체제를 초국하는 변화로 평가하는 유럽연합 시민권에도 담겨 있습니다. EU 시민권은 회원국 국적에 좌우되며 회원국은 여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자국법에 따라 누가 자국민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1992년 유럽연합조약이 체결될 때 그에 부속된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국의 인적 경계를 획정하는 국민국가의 권한은 국경관리와 함께 주권의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물론 국제법의 문서와 법리는 그 권한의 행사가 국제규범과 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해야 타국의 승인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제규범의 개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국적의 방지는 국적에 관한 극소수의 다자조약의 주된 주제인데 그 다자조약들은 허위 진술이나 사기에 의해 취득한 국적은 무국적을 초래하더라도 박탈을 허용합니다. 유럽연합은 일견 이보다는 강한 제약을 가하는 듯이 보입니다. 2008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된 로트만 대 바이엘은 사건은 흥미롭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사기 피의자인 로트만은 독일에 귀화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국적을 자동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로트만의 피의 사실을 후에 통보받은 바이에른 주가 그 사실의 불고지를 이유로 귀화를 취소했고 로트만은 오스트리아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무국적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결적 결정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무국적을 초래하더라도 사기에 의한 귀화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EU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귀결하는 이상 EU법의 기준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비례성의 원칙은 원국적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오스트리아의 의무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습니다. 결과로 보자면 독일 연방행정재판소는 로트만에 대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EU 시민권을 고려한 비례성 심사까지 해야 한다는 원칙은 구속력 있는 법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EU법의 견지에서 보는 비례성의 원칙을 국적의 상실이나 취득 제한에 적용해야 하는 판례가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작년에 나온 판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몰타는 여권을 팔아먹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 시민권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에 상응해 거주 여건을 감해줍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것이 EU 시민권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몰타를 제소했습니다. EU 사법재판소는 몰타의 국적법이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기능조약이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몰타의 국적상호파 법제가 회원국 사이의 진지한 협력 및 상호 신뢰의 원칙 그리고 국적의 본질인 국가와 국민 간의 연대와 선의, 권리와 의무의 상호관계에 반한다고 설치했습니다. EU 시민권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관여하는 것을 넘어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까지 말한 것은 상당한 괴리입니다.
이 판결은 청구 기각을 주문하는 법무관, Advocate General을 고위 재판연구관인데 이거를 뭐 우리나라에서 법무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관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법무관은 몰타의 투자자 기화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진정한 유대를 결여함으로 승인될 수 없다는 집행위원회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진정한 유대의 법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유명한 1955년 노테본 판결에서 도출되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사업하는 독일인이 2차 대전 시 적성 국민으로 처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고가 희박한 리히텐슈타인 국적을 취득했고 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전후 리히텐슈타인이 과테말라를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ICJ는 진정한 연관성의 결여를 이유로 리히텐슈타인의 외교적 보호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적을 애착이라는 사회적 사실, 존재, 이익, 감정의 진정한 연관성, 그리고 그와 함께 상호적인 권리와 의무의 존재에 기초한 법적 유대라고 정의했습니다. 1992년 유럽사법재판소는 국적에 관한 선례로 널리 인용되는 미켈레티 사건에서 진정한 유대의 법리를 원용해 유럽 경제공동체의 다른 회원국 국적을 다툰 한 회원국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사건의 법무관은 진정한 유대의 법리가 낭만 시대에 나온 것이고 논란이 많으며 외교적 보호에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실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몰타 사건의 법무관은 이 의견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몰타 사건의 재판부는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적의 요소로 국가와 국민 간의 연대와 신의를 거론함으로써 진정한 유대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뭔가 국적에는 끈끈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시달했습니다. 노태본 판결에서 ICJ는 국적을 이루는 국가와 국민의 유대를 지나치게 짙게, 즉 애착과 같은 심리적 요소까지 들어가며 정의했습니다.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비판, 낭만시대의 법리라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1997년 유럽 국적협약도 진정한 유대를 법문에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진정한 유대는 어떠한 등록,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의사표시, 신분증이나 여행증명서의 신청,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런 경우를 뜻하는 형식적 개념입니다. 더욱이 이는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의 국적을 상실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 국적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진정한 유대를 들고 나온 것은 생뚱맞게 느껴지는데 그 정치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대가로 소위 골든 여권을 발급하는 나라는 EU 회원국 중에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것이 특히 문제된 배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2022년 집행위원회는 투자를 통해 EU 내 거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사람들의 지위를 박탈하라는 권고를 발했습니다. 몰타를 상대로 한 제소는 그러한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몰타 판결의 정치적 배경과 골든 여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지만 판결의 논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글로벌 국적법 연구 네트워크로서 글로벌 시트라고 있는데 그 일원인 반덴브링크라는 학자는 EU 재판소의 판결이 학부생에게 기대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이 판결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연대라는 두터운 아이덴티티의 기준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신민족주의적 회귀라고 비난한 학자도 있습니다. 회원국 주권을 제한하는 EU가 시민권의 농도를 짙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회원국 주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EU의 태도를 민족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EU 시민권이 회원국 국적을 조건으로 하는 이상 EU 시민권의 원리를 들어 회원국 국적법에 개입하는 데는 상당한 난점이 있습니다. 개입의 첫 시도인 로트만 사건의 재판소 회부가 있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외에도 6개국, 심지어 집행위원회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유럽연합조약 구속선언을 원용했고 그중 3개국은 EU가 아예 국적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출범한 199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탈국가, 탈국민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노래했습니다. 국제이주는 그런 노래의 주된 주제였습니다. 많은 나라가 국제이주의 회로에 편입되었고 이주자의 인권 문제가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탈국가적 멤버십 폐쇄가 그 맥락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인간주의에 입각해 어디서나 국제인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인식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인권법은 인권 증진을 위한 담론 투쟁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지만 실제의 집행은 제한되었습니다. 세계화 연구에서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 사스키아 사스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권은 국내법에 의해 집행되거나 전혀 집행되지 않는다고 개탄했습니다. 탈국가론자들은 시민권이 분해되어서 그 구성 요소들이 국가 소속과 무관하게 배분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주 외국인의 지위에 주목했습니다. 스웨덴 학자 토마스 하마르는 국왕의 특허를 얻어 시민의 권리를 일부 얻은 외국인을 뜻하는 영국 중세법의 용어 데니즌을 글로벌 시대의 정주 외국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유통시켰습니다. 그러나 데니즌십의 성장과 시민권의 탈국민화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1996년 미국에서 제정된 일명 복지개혁법이 깨우쳐줍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적 외국인의 복지 혜택을 현저히 축소한 이 입법과 함께 시민권 취득을 독려하는 Citizenship USA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국가 시민권을 강화하고 데니슨십과의 격차를 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데니슨의 지위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지만 세계화를 노래하던 1990년대에도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지위였던 것입니다. 1990년대는 또한 1960년대 다음으로 많은 주권국가가 탄생한 시기였습니다. 국민국가를 총국하는 질서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체제가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방금 네이션 스테이트를 국민국가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네이션은 우리말로 국민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민족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네이션이 가진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혁명기의 나시옹은 제3신분 전체를 가리켰고 국가인민, 슈타스폴크와 동일시되었습니다. 반면 네이션의 어원인 로마 시대의 나티오는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을 뜻했고 오늘날에도 친족적 유대감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같이 한다는 종족적 아이덴티티의 바탕을 둔 네이션 개념이 있습니다. 2005년 유럽 평의회는 유럽 각국의 네이션 개념을 조사한 끝에 네이션에 대한 유럽 공통의 정의가 없다고 결론 지으면서 국가로 환원되지 않는 문화 공동체로서 네이션의 개념적 가능성을 긍인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네이션에 대한 상이한 관념에 착안하여 시민적 네이션과 종족적 네이션의 이분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이분법은 이념형으로서는 의미를 가질지 몰라도 실제에 조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네이션은 이 두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호와 함재학은 한국과 일본의 입헌적 국민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국가의 인적 경계 설정은 그 경계에 속한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행적 발화행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국민은 자기들이 국민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스스로를 창출하며 주권자는 주권적 결단에 의해 역으로 창출됩니다. 이 파라독스는 선존하는 공동체와의 계속성을 당연시하는 이데올로기적 실천에 의해 은폐되는데 그 공동체는 역으로 국가에 의해 호명됨으로써 경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은폐한다는 게 거짓을 없던 공동체를 꾸며낸다는 말이 아니면 물론입니다. 선존하는 공동체에 대한 상상과 현재의 국가와의 계속성에 대한 믿음은 그 자체로서 실제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경계가 설정되었을 때 선존하는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법적으로 확정된 국가의 인적 경계와 영토의 경계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불일치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불일치는 대부분의 경우에 일어납니다. 국가와 네이션, 영토와 인민의 합치를 정상태로 보는 네이션 스테이트의 조직화 원리는 이 불일치를 조정하도록 하는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국내에서는 타자를 자아에 편입시키거나 배제하려는 내셔널라이징, 국민화 정책이 펼쳐집니다. 국외에 대해서는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집단을 네이션에 남기거나 편입하려는 초국경 네이션의 정치가 펼쳐집니다. 디아스포라 정책, 재배동포 정책이 그에 해당합니다. 많은 이민학자들은 이민 관리에 국내적 차원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국제 이주 현실의 다른 반면입니다. 초국가성, 트랜스내셔널리즘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초국가성을 국가를 초국하는 질서를 함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초국가성은 국경을 전제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 및 네트워크의 전개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여러 국가를 넘나드는 개인들의 행위 주체성에 주목하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성은 국가 주권의 틈새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이출국의 전략이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초국가성 문헌 중 많이 회자되는 고삐 풀린 네이션들이라는 그 책은 네이션스 언바운드라는 책은 탈영토화된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Deterritorialized Nation State라는 개념인데요. 자국을 떠난 이주자들을 영토 밖에 있으나 여전히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로 포착하고 활용하려는 국가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초국가성 연구를 포함한 이주 연구는 이주자와 국가 공이 어떤 경제적 편익을 얻는지에 주된 관심을 두는 반면 아이덴티티와 제도화된 소속을 둘러싼 네이션의 정치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을 비판하면서 소속의 외적 차원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심화한 로저스 브루베이커의 저술들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냉전 종식 후 소비에트 연방과 동유럽의 소수민족을 둘러싼 홈랜드, 고국과 거주국의 네이션 정치를 다루면서 홈랜드 내셔널리즘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습니다. 제가 재외동포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받은 영향이 큽니다. 2001년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만 해도 재외동포법이 유래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재외동포법을 기초한 김준규 당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한 어떤 참고도 없이 법문을 작성했다고 수뢰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도 재외동포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2001년 헝가리 재외동포법에 의해 촉발된 유럽의 분란에 대응해 작성된 유럽평의회 베니스위원회의 보고서를 소개한 정인섭 교수의 논문이 나올 때까지 국내에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정보 부재의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근국 거주 마자르인에 관한 법률, 이게 헝가리 재외동포법인데요. 이것이 제정된 후에 베니스위원회가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면 그러한 제도가 세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거나 특별히 관련 있는 나라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아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헝가리 재외동포법은 과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에 속했던 인근 6개국에 거주하는 마자르인에 대해 민족 소속원임을 입증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적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절 노동 취업 허가를 제공한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이 법에 대해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양국에는 각각 150만여 명과 50만여 명의 마자르인이 거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헝가리가 그들의 민족 소속을 법제화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헝가리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당시 수상인 그 말썽 많은 빅토르 올반이 이끄는 피데스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습니다. 탈민족주의자이자 자유주의 정치 철학자이며 정치인인 야노스 키스는 헌법이 규정하는 두 범주, 즉 국민과 인간 외에 마자르 종족 출신인이라는 제3의 범주를 창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베니스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헝가리 외에도 8개 유럽 국가가 이미 외국 국적의 동포를 우대하는 법률이나 행정입법을 가졌고 대부분은 세계화가 맹위를 떨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 초입에 제정되었습니다. 1997년에 제정된 슬로바키아의 입법은 한국의 재외동포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00년 들어와서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유럽 밖에서도 터키, 인도, 에티오피아가 재외동포 지위를 법제화했고 일본만 하더라도 남미의 니케이진에게 특별한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글로벌시티의 창립자인 라이너 바우백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하는 이 외부적 준시민권을 뜻하는 용어로 에스니즘십이라는 용어를 개발했습니다. 저는 에스니즘십의 의미를 초국가적 민족의 창출로 해석했습니다. 초국가적이라 함은 초국경 트랜스보더에 더하여 법적인 인적 경계, 즉 국적을 넘어서는 것까지 포함하는 수식어입니다. 제가 이런 제도와 현실을 비교 연구하다 보니 재외동포 재단이 발주한 용역 연구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 조항을 둔 헌법을 찾아내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세 연구자가 전 세계 헌법을 모두 살펴보니 외국 국적 동포나 디아스포라에 대한 배려 조항을 둔 나라가 꽤 있었고 그중 다수는 동유럽에 있었습니다. 헝가리 재외동포법 파동에 즈음하여 유럽평의회 의원총회에 제출된 한 보고서는 유럽평의회와 일반 국제공법은 국가와 국적의 개념에 입각할 뿐, 그러니까 스테이트와 시티즌십의 개념에 입각할 뿐,
네이션, 민족에 아무 자리도 내어주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그렇게 보면 초국가적 민족을 법제화하는 것은 이단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례들이 모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베니스 위원회도 주권의 존중, 기존 조약의 준수, 우호 설립, 경제적 차별금지라는 원칙을 지킨다면 외국 국적 동포를 우대하는 법제도 정당화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2008년 유럽 안보협력기구는 볼자노 모젠 원고를 통해서 정당성의 기준을 좀 더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법이 민족의 눈을 감는다면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 됩니다. 소수민족의 아이덴티티는 국경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혈연국가의 유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는 회원국의 디아스포라 정책을 고무하기도 합니다. 유럽평의회가 1999년에 그런 취지로 채택한 한 보고서는 시티즌십 권리들과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연계된 권리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영토의 개념에 기초한 주권국가의 전통적 정의를 탈각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상당히 놀라운 말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초국가적 민족 프로젝트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권국가 중심의 전통적 질서에 도전을 가하는 것일까요? 헝가리 재외동포법이 논란을 일으켰을 때 헝가리 외무장관 야노스 멀토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영토에 규정된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민족 공동체도 역시 강화될 것이다. 우리의 대륙은, 유럽 대륙은 공동체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는다. 학자 중에도 이에 동의하여 헝가리 재외동포법이 국민국가를 대체하는 포스트 모던 국가 개념을 예고한다고 흥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OSCE 소수민족 고등판무관 롤프 에케우스는 네이션과 국가의 경계가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 순수한 네이션 스테이트는 거의 없다고 갈파했습니다. 즉 초국가적 민족 프로젝트 역시 웨스트팔렌 체제를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내재된 항상적 모순을 표출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편 에스니슨십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경우 출입국가 취업, 문화적인 면에서 혜택을 주는 정도를 왜 문제 삼느냐? 아예 국적을 주는 나라도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에스니슨십은 국적을 주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적을 부여하는 데 대한 국내외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복수국적을 규제하는 법제를 우회하는 방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국경 너머에 있는 동포들에게 국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20세기 전반기까지 복수국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국적의 원리에 반한다고 보는 관념이 강했습니다. 국적의 본질은 충성이고 충성은 불가분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1930년 국제법 성문화 작업의 일환으로 체결된 헤이그 국적법 협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협약은 이중국적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자 협약 중 그나마 복수국적을 방지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서 1963년 체결된 유럽평의회의 스트라스부르크 협약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가 제거되었습니다. 사실 복수국적은 주권국가로 분절화되어 있는 세계, 각국이 자국민이 누구인지를 정할 수 있는 세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것은 그냥 자국민이 다른 국적을 가졌어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를 그저 자국민으로만 취급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란은 국적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해도 원국적의 포기를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란은 외국 국적을 가졌고 연고도 없는 이란 국적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미국 국민 중에는 이란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란에게 복수 국적은 주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주권 행사를 위한 조건이 됩니다. 국경 너머에 있는 디아스포라나 동포에게 국적을 부여하거나 유지하도록 해서 초국경 국민을 만드는 전략을 저는 주권의 타영토화, deterritorialization of sovereignty라는 개념으로 포착했습니다. 주권의 탈영토화, 초국경 국민의 창출은 때로 큰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인접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크로아티아인들을 대거 국민으로 편입한 후 국경 너머로 주권을 투사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우익 정치에도 유리하게 활용했습니다. 정치적 지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루마니아는 1991년, 불가리아는 1998년에 그런 방향의 국적법 개정을 했고 그 결과는 루마니아와 몰도바 그리고 불가리아와 마케도니아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헝가리 또한 2010년 오르반의 재집권이 시작된 직후에 국적법을 개정해 인근국 거주 동포들이 헝가리로 이주함이 없이도
귀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에스니즌을 시티즌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초국경 국민을 만드는 전략을 가장 극단적으로 구사한 것이 러시아인데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러시아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국민이었던 사람에 대해 연고를 주장했습니다. 2002년 러시아는 과거의 소련 국민이 무국적자가 된 경우 거주지에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지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한 아프하지아와 남오세티아의 주민에게 적용함으로써 두 지역 인구의 90% 가까운 비율을 국민으로 확보했습니다. 조지아에서 내전이 벌어지자 2008년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개입해 조지아에 대해 무력을 행사했고 아프하지아와 남오세티아를 승인한 후 그들과 조약을 체결해 이중국적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한 후에는 크림공화국을 병합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을 러시아 국민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2018년 국적법을 개정해 대통령에게 기화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이듬해 대통령령에 의해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두 인민공화국 중 러시아 점령지 주민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곧 돈바스 전역에 대해서 2022년에는 헤르손과 자포리자 점령지 거주자들에게도 그리고 같은 해 7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서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국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경 너머에 있는 외국인에게 대량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이러한 조치를 Mass Passportization, 여권의 대량 발급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이 발표한 보고서는 아프하지아와 남오세티아 주민에 대한 여권의 대량 발급은 국제법 위반이며 그렇게 부여된 국적을 국제사회가 승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승인할 수 없는 근거를 진정한 유대의 법리에서 찾았지만 EU 보고서는 진정한 유대 대신 보다 객관적인 factual connection, 사실적 연관성을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국적 부여의 대상자가 단지 구소련의 국적자였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거주함이 없이 절차적 편의를 위해서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적 연관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개인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집단에 대해 국적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 주민은 러시아와의 역사적, 문화적 연고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적 연관성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만 그 사람들도 짧은 기간에 많은 강압을 수반해 집단 귀화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징집이라는 현실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병합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병합지 주민에 대한 국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기에 위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부여한 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유는 2022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해당 지역에서 또는 그 지역 거주자에게 대량으로 발급된 그 러시아 여권에 대해서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쉥헨 국경 통과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그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입국 거부는 유효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것만으로는 러시아 국적을 부정하는 조치라 볼 수 없습니다. 여권 소지자들이 러시아 국적자임을 부정할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같은 시기 이제 반대편 진영, 즉 뭐 요즘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는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그 제2기 집권 첫날에 불법 체류자 또는 일시 체류자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그 행정명령을 발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 그린카드 없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여러 연방 지방법원이 인정션, 금지 명령을 발했는데 그 금지 명령이 해당 사건을 넘어서 일반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출생지주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본안 판결이 임박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미 합중국 헌법 수정 14조를 지금까지와는 달리 해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다투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국적의 세계적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헌법 해석과 헌법 개정 그리고 입법과 판결을 통해 경유 중 in transit 그런 사람으로부터 출생한 자의 배제를 넓게 시행해서 미등록 이주자로부터 출생한 사람의 국적을 소급해서 박탈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그와 같은 시도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 국적 박탈의 여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귀화 취소에 관한 규정 속에 안보 위협을 야기하는 경우 귀화할 당시 귀화 허가의 거부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귀화한 국민의 시민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지금 현재 심사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의 비자발적 상실이 위헌임이 이미 미국의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협을 이유로 국적 박탈을 허용하는 입법 또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public good, 공공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public good에 부합하는 경우 국적 박탈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서 법문상으로는 미국보다 더 강력합니다. 출생에 의한 국민에 대해서도 무국적을 추례하지 않는다면 국적을 박탈할 수 있고 2014년 개정법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국민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무국적을 추례하더라도 국적을 박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도 2010년에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국적 상실 결정 조항을 삽입했는데 후천적 국적 취득자에 한해서 그리고 복수 국적자에 한해서 상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국적을 이유로 한 국적 박탈이 제한되기 때문에 복수 국적이 오히려 국적의 안보화에 기여한다는 논평들이 있습니다. 탈레반 전투원 혐의를 받고 구금되었다가 2004년 추방된 야세르 함디 사례는 그런 논평의 소재로 언급됩니다. 그는 출생부터 미국 국민이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국적을 박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방의 대가로 국적 포기를 하도록 유도했고 국적을 포기한 그를 다른 국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추방한 것입니다. 복수 국적은 영토 내의 주민을 국민으로 편입시켜 영토 주권과 대인 관할권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주권의 재영토화, 리테리토리얼라이제이션의 수단이기도 하고 이처럼 원하지 않는 사람의 배제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안보를 이유로 복수 국적을 경계하는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복수 국적을 가진 재미동포 중에서도 미국 정부나 군에 복종하면서 불이익을 걱정해서 복수 국적을 해소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국적법은 국내에서는 국적 이탈을 불허하고 해외에서도 병역 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국적 이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 제2분과위는 해외 거주 복수 국적자의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신청권을 심사하는 데 분주합니다. 복수 국적의 복잡한 면모를 볼 때 복수 국적을 국민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복수 국적의 증가를 탈국가적 시민권의 도래라고 환호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나이브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동양은 국가의 귀환, 거대 국가의 진력이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 시민권의 농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태범 판결에서 말한 진정한 유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입니다. 몰타 국적법에 대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도 현실에 대해 실질적 기법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시트의 조사에 의하면 2022년 기준 191개 조사 대상국 중 38개국이 투자에 의한 국적 취득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미와 카리브해 연안의 소국들 몰타와 키프러스, 튀르키예와 함께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같이 잘 사는 EU 회원국도 있습니다. 골든 여권의 매매에 대해서는 비난과 우려가 많지만 그것을 통제할 장치는 미흡합니다. 연고 없는 국적 취득의 또 하나의 예는 올림픽 시민권입니다. 운동선수들의 특별기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몰타 판결의 법리를 여기에도 적용할 것인지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나 그것에 의해 예시되는 세계적 동향을 보면 문화인류학자 아이와 옹이 말하는 플렉시블 시티즌십, 신축적 시민권이 위축될 것인지 묻게 됩니다. 이는 제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거주권이나 시민권을 누리는 이주자들의 전략적 행동에 주목하는 개념으로서 원정 출산, 투자 이민, 귀화 요건의 우회와 복수의 여권 소지 등이 그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이 중 일부는 제약을 받겠지만 다른 것들은 여전히 가능할 것입니다. 진격하는 국가도 실질적 유대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해 문호를 선별적으로 개방하기 때문입니다. 신축적 시민권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계급적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먼탈리티의 문제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셸 후코는 인구를 영토로부터 분리하여 전체와 개체로 파악해 관리하는 합리성을 뜻하는 말로 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주권이 법과 정치 권력을 매개로 적용한다면 거버먼탈리티는 개인들을 인구 속에 배치하는 기법의 발현입니다.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 등록하고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웨스트팔렌 체제는 세계를 국민국가로 분절해 인구를 나눠먹는 시스템이며 북쪽은 이를 위한 파일링, 분류의 메커니즘입니다. 누가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를 정하는 주권적 결정만으로는 할당과 배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정인의 공식화된 아이덴티티를 부착하는 신원증명과 등록제도가 필수적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이 인권법상 중요한 원칙들은 국가들이 공모하여 인구를 나눠 가지는 웨스트팔렌 체제의 구조적 속성을 보여줍니다. 현대 국가는 거버멘탈리티를 체화한 국가로서 물자와 인민의 말단부까지 시선을 기울입니다. 그러한 관리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타국이 체화한 거버멘탈리티를 자국의 인구 관리에 활용합니다. 국제심의위원회에서 제가 하는 일에는 그 사할린 동포의 국적 판정을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사할린 동포 2세에 해당한다는 것을 러시아의 공문서로 확인을 하는데 이 공문서의 그 효력이 아포스티우 협약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유엔 난민기구는 440만 명의 무국적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실보다 훨씬 적은 수치일 것입니다. 무국적자 중에는 등록되지 않은 인구와 또 많은 국적 미확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버멘탈리티의 심화는 그러한 무국적자들을 국가에 배속하고 국민으로 편입하며 개인들의 존재를 국가에게 판독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는 권리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지만 동시에 권력에 복속시키는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거버멘탈리티의 심화는 타자를 파악하여 배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평등한 주권인민을 개별화하여 차등적인 처우를 가능하게 합니다. IT의 발전으로 생체 정보가 사람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고 그런 정보가 플랫폼 기업에 의해 수집 관리 제공됨으로써 거버멘탈리티의 민영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국정관리의 민영화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를 통해 항공사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의 발전은 그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텐데 이것이 멤버십의 정치에 어떤 모습을 가져올 것인지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